지난 시간까지 기체를 배웠고 오늘부터는 액체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자, 액체에서 근본적으로 제시되는 게 분자 간 상호작용, 분자 간 상호작용을 배우는데 그 분자 간 상호작용의 예로, 자, 여기 순서대로 쌍극자 힘, 그 다음에 분산력, 그 다음에 수소결합 요 세 개까지 세트로 배울 겁니다. 그러면 분자 간 상호작용이 큰 제목이고 그 분자 간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예들이 요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결합 요 세 가지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요걸 구체적으로 다시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어진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기체는 거리가 매우 멀다. 분자와 분자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먼 거다. 그래서 사실상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인력도 작용하지 않고 반발력도 작용하지 않는다.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근데 온도를 낮추거나 압력을 높여서 액체가 되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분자 간에 상호작용이 생겨날 겁니다. 그럼 요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 또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밀어내는 반발력 이런 것들이 작용할 거야. 근데 반발력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결합은 전부 다 인력에 대한 이야기야. 인력에 대한 이야기. 자, 고체가 되면은 더 가까워질 거고 상호작용이 더 강해집니다.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더 강해지면서 이 녀석들이 아주 쫀쫀하게 붙어있다. 쫀쫀하게 붙어있으면 고체가 됩니다. 기체, 액체, 고체. 기체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PV는 nRT로 거의 모든 계산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 액체에서는 쌍극자 힘, 그 다음에 분산력, 뭐 이런 기타 등등등의 힘들을 오늘 배울 거고, 나중에 고체는 결정 구조,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차곡차곡 쌓여 있느냐, 결정들이 쌓여 있는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정도 이야기까지 일단 살펴봅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일단 쌍극자 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분산력.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힘이 수소결합. 요 세 개가 연속선상에서 쭉 진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쌍극자가 뭐냐? 쌍극자는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을 때 전기 음성도 이야기를 했고, 전기 음성도는 공유결합에서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전자쌍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그 힘의 척도를 전기 음성도로 하였고,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HCl 공유결합이 형성되었을 때 얘는 전기 음성도가 2.1이고 얘는 뭐 대충 3.5 정도인데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염소가 더 세다. 그럼 전자가 딱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염소 쪽으로 살짝 끌려가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염소 쪽으로 살짝 끌려가서 염소는 부분적인 음전화,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게 된다. 그럼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분적인 양전화와 부분적인 음전화가 생겨있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생겨났다 해서 두 개의 극이 생겨났다. 두 개, 다이폴이에요 얘가. 그럼 얘를 우리가 다이폴이라 안 하고 우리말로는 쌍으로 극을 띠고 있는 녀석, 얘를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쌍극자인데 쌍극자 중에서 혹시 좀 구체적으로 쌍극자를 이야기를 하면 얘는 근본적으로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가 생겨나 있다. 물론 당연히 이 분자는 극성 분자일 거고 이런 쌍극자를 영구 쌍극자 이렇게 부릅니다. 영구 쌍극자. 고정적인 쌍극자다 이거야. 영구 쌍극자라 부르는데 그냥 영구 생략하고 그냥 쌍극자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쨌든 쌍극자다. 근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전혀 나지 않는 H2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수소 사이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완전히 똑같으면 얘는 무극성 분자인 거고, 무극성 분자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죠. 그럼 얘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얘는 쌍극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쌍극자는 여기서 말하는 쌍극자는 영구 쌍극자를 의미하는 거고, 영구 쌍극자는 보다시피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야 되는 거고, 전자가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것은 극성 분자라는 의미가 될 거야. 극성 분자. 그래서 극성 분자가 있고 무극성 분자가 있는데,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에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다. 극성 분자에서만 따지는 이야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에서 극성 분자와 또 다른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그게 쌍극자 힘이다 이거죠. 그러면 HCl을 계속 예를 들면 HCl, 여기는 부분적인 양전하, 여기는 부분적인 음전하, 그 옆에 있는 HCl, 물론 얘가 기체 상태라서 HCl과 HCl 사이에 거리가 없어 멀면 상호작용하는 힘이 사실상 없을 거야. 얘네들이 적어도 액체쯤은 돼가지고 얘네들이 비교적 가까이 붙어 있어야 잡아당기는 상호작용력이 발동할 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럼 여기도 부분적인 양전하, 부분적인 음전하,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 부분적인 음전하와 부분적인 양전하, 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 서로 끌어당기는 힘, 점점점으로 표시된 요 힘을 쌍극자 힘이라고 부를 겁니다. 쌍극자 힘. 그래서 쌍극자 힘은 필수 조건이 반드시 극성 분자에서만 작용하는 힘이다. 무극성 분자에는 쌍극자 힘이 없다. 그럼 내가 지금 얘를 액체 상태라고 본다면, 이 쌍극자 힘, 쌍쌍힘, 이 힘이 매우 강하면 만약에 이 힘이 억수로 세면 요 놈과 요 놈을 각각의 분자로 떼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요 놈과 요 놈을 각각의 입자로 떼어내서 기체로 변신시키는 일이 쉽지가 않을 거야. 쌍극자 힘이 강하면 얘네들을 기체로 만들기가 어렵다. 기체로 만들기가 어려우면 얘는 끓는 점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쌍극자 힘이 강하면 끓는 점이 높을 거고, 쌍극자 힘이 약하면 끓는 점이 낮을 거다. 그리고 쌍극자 힘이 아예 없다면 끓는 점은 더 낮을 거다. 입자간의 상호작용력이 강하면 떼어내기가 어렵다. 그럼 기체로 만들기가 어렵다. 기체로 만들기가 어려우면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100도씨고
C2H5OH 에탄올은 글렌점이 78도씨야. 그럼 얘가 글렌점이 훨씬 더 높죠? 뭐 대단히 높진 않지만 한 20몇 도 더 높잖아요. 그러면 얘가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이 강해서 쉽게 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고, 야는 요 물보다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이 약해서 비교적 좀 더 쉽게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O2 같은 경우에는 글렌점이 마이너스 180도 정도 될 거야. 그럼 얘는 글렌점이 매우 낮지. 얘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엄청나게 약하다. 그래서 툭 건드려주면 그냥 쉽게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약하면 글렌점이 낮을 거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매우 강하면 글렌점이 높을 거다. 그것만 일단 포인트로 두고 해석을 하면 된다. 형렬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글렌점은 분자 간에 작용하는 그 힘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 HCl을 예를 들어놨는데, HCl 분자와 그 옆에 있는 HCl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막 생겨나 있죠, 이런 힘들이. 자, 이런 힘은 쌍극자 힘인 거고, 이런 힘 때문에 얘가 액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야. 혹시라도 이 힘을 다 끊어낼 수 있을 만큼의 온도가 제공이 된다면 얘네들은 각각의 분자로 다 떨어져 나가버릴 거야. 쟤네들이 각각의 분자로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기체가 되겠죠. 기체가 되는 온도를 글렌점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정리를 하면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쌍극자 힘과 글렌점을 보는데, 사실 글렌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분자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좀 이따 바로 뒤에 배우겠지만, 분자량이 분산력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되는 거고, 분산력이 결정되는 최대 변수인데,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라면 분산력의 크기는 비슷하다고 보자. 그러면 만약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라면 쌍극자 모멘트 뮤는 Q 곱하기 R로 정의되는 이 쌍극자 모멘트는 전자가 얼마나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냐를 나타내는 거죠. 빨리 오래. 책은 있니? 네.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냐를 나타내는 거고,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발생된 부분적인 양전하와 부분적인 음전하의 값이 크다라는 의미가 될 거야. 근데 분자량은 비슷해. 42페이지. 분자량은 비슷한데 얘가 쌍극자 모멘트가 커. 그럼 전자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 그러면 글렌점이 상당히 높아. 근데 얘는 전자가 한쪽으로 많이 안 치우쳐 있어. 쌍극자 모멘트 값이 1.3밖에 안 돼. 그러면 얘는 글렌점이 낮아. 그러면 분자량은 이 정도면 비슷한 상황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림이 많으면 글렌점이 더 높을 것이다. 전자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발생된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의 값이 크니까 글렌점이 높을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힘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첫 번째 힘, 쌍극자 힘이고,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에만 형성되는 힘이다. 무극성 분자에서는 쌍극자 힘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쌍극자 힘인데, 형이 이거 아쉽네요. 오케이. 자,
아쉬운 부분은 저희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 10분만 들어볼 수 있도록. 자, 뒤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분산력 볼게요. 분산력. 순간 쌍극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쌍극자를 내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눠볼게. 구체적으로. 자, 내가 지금 극성 분자야. 자, HCl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얘 둘이는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Cl 쪽으로 끌려갈 겁니다. 그럼 얘는 부분적인 양전하,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고, 요런 녀석을 그냥 일반적으로는 쌍극자라 부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서민아 무슨 쌍극자라고? 영원한 쌍극자. 쌍극자. 그냥 일반적으로 얘는 쌍극자라고 부르면 되는데, 좀 이름을 디테일하게 적을 때는 얘가 영구 쌍극자야. 고정적으로 쌍극자가 생겨 있는 녀석이다. 얘가 영구 쌍극자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는, 자, 여기 CL이 있고 여기 CL이 있다. 얘는 양쪽에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떠니? 완전 똑같잖아. 그럼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죠? 그래서 부분적인 양전하나 부분적인 음전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무극성 분자고, 얘는 부분적인 양전하, 음전하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쌍극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근데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 분자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바람이 불어서, 아니면 얘가 좀 넘어져서, 아니면 어디에 부딪혀서 전자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나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 요 분자가 있는데 주변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쏙 지나가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지나가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니? 잡아당겨 밀어내. 밀어내겠죠. 청력이 작용한다고. 그럼 이 CL2 분자가 아주 전하 분포가 균등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전자가 이렇게 쏙 옆을 지나가 버리면, 또는 음이온이 쏙 지나가 버리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차지가 이쪽 편에 있는 전자들을 밀겠죠. 전자들을 밀겠죠. 그래서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살짝 밀려서 이쪽에는 전자가 살짝 더 많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플러스 전하량이 살짝 더 많아지겠죠. 외부적인 어떤 요건에 의해서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발생 안 했었는데, 이 요건 때문에 갑자기 전하가 발생했죠. 얘도 쌍극자야. 근데 영구 쌍극자가 아니라 얘는 순간 쌍극자야. 순간. 잠시 쌍극자야. 잠시. 그럼 얘를 순간 쌍극자라고 불러주면 돼. 영구 쌍극자가 아니라. 그러면 요 옆에 있는 CL과 CL도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발생했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차지들, 전자들이 밀려나겠죠. 그럼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쏠리고 이쪽으로는 플러스가 살짝 쏠려. 그럼 얘도 원래는 쌍극자가 아니었는데 얘도 쌍극자가 된다고. 그럼 이 쌍극자의 진짜 구체적인 이름은 뭐냐면, 이 순간 쌍극자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유도된 쌍극자, 유도 쌍극자 또는 유발 쌍극자라고 불러주는데, 지금 우리 화학
물질과 에너지에서는 원래는 쌍극자 아니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전부 다 그냥 순간 쌍극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순간 쌍극자. 원래는 아니었는데 잠시 쌍극자가 되었다. 순간 쌍극자. 그 다음에 얘는 원래부터 쌍극자인 영구 쌍극자. 얘들은 영구 떼고 그냥 쌍극자라고 부르고, 얘는 순간 쌍극자. 얘도 순간 쌍극자.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여기에서 발생된 순간 쌍극자의 마이너스 전하와 여기에서 발생된 순간 쌍극자의 플러스 전하, 요 사이에 살짝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마이너스 차지와 플러스 차지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야. 요 힘을 부르는 명칭이 분산력이다. 요 힘의 이름이 분산력이다. 저 힘의 이름을 분산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오늘 배울 힘, 쌍극자 힘, and 두 번째 분산력, 요 힘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내가 분산력을 이야기를 할 때 원래는 쌍극자가 아니었던 녀석이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순간 쌍극자가 되고, 그 순간 쌍극자 옆에 있던 쌍극자가 아니었던 놈이 순간 쌍극자가 되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요 힘을 내가 분산력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분산력은 기본적으로는 무극성 분자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요. 자, 근데 무극성 분자뿐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HCl, 자, 원래부터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양전화, 음전하여서 원래부터 얘는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극성 분자죠. 얘도 극성 분자죠. 부분적인 양전화, 음전화와 양전화 사이에 잡아당기는 요 힘을 내가 쌍극자 힘이라고 불렀는데, 자, 요 힘은 쌍극자 힘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얘는 쌍극자 힘만 작용하느냐? 원래 쌍극자 힘이 생겨나 있지만 얘도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전자가 옆으로 지나갈 때 추가적으로 전자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원래는 부분적인 음전화가 이만큼이었는데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쏠릴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더 전자가 쏠리고 더 전자가 쏠려서 쌍극자 힘뿐만이 아니라 얘는 분산력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통틀어서 분산력은 다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그러면 극성 분자는 기본적으로 쌍극자 힘이 있을 거고, 무극성 분자에는 분산력이 작용을 할 건데, 극성 분자에는 쌍극자의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얘도 분산력이 작용한다라는 거. 근데 극성 분자에는 추가적으로 쌍극자의 힘이 더 보태주고 있다라는 정도. 그러면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만 작용할 거고, 극성 분자는
분산력 플러스 쌍극자 힘이 작용할 거다. 그럼 형렬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극성 분자가 더 세나 무극성 분자가 더 세나? 극성 분자가 더 세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 1학기 때 배웠을 때 일반적으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끓는 점을 비교를 할 때 끓는 점이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이 훨씬 더 높았지.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이 동등하다면 쌍극자 힘, 그 다음에 분산력, 요걸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서도 무극성 분자고 얘도 무극성 분자였어. 둘 다 무극성 분자여서 전자가 매우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자,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분자에서 편극이 일어났다. 전자가 한쪽으로 쏠렸다. 그래서 부분적인 양전화, 음전화 생겨났다. 그러면 얘는 순간 쌍극자. 순간 쌍극자 옆에는 아직까지 무극성 분자니까 얘도 편극이 없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순간 쌍극자가 생겨났고, 그 순간 쌍극자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이 무극성 분자에도 순간 쌍극자가 생겨날 거고, 그러면 이 순간 쌍극자의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요 힘이 뭐다? 분산력이다. 분산력이 작용한다. 요 힘을 분산력이라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산력은 전자가 얼마나 한쪽으로 많이 쏠리느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 자, 이 쪼매난 분자는 전자가 쏠려봐야 뭐 동네가 구멍가게같이 쪼매난 동네잖아요. 그럼 이 큰 놈은 전자가 쏠리면 거대한 분자니까 전자가 한쪽으로 확 많이 몰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쪼매난 구멍가게 같은 여기에서 작용하는 분산력과 여기에서 작용하는 분산력을 치면 분자의 크기가 아니지, 분자의 크기라기보다는 분자의 질량이 클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은 커지겠죠. 그럼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지면 분자량이 커질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겠냐? 높아지겠죠. 분자량이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분자량이 커질수록 당연히 끓는 점은 높아진다. 뭐 때문이냐? 분산력의 세기가 세지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분자량이 비슷해. 분자량이 비슷한데 어떤 분자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놈이고 어떤 분자는 길쭉하게 생긴 놈이야. 분자량은 똑같아. 예를 들어서 얘가 탄소 5개짜리로 이루어진 테인이라고 치면, 아니 테인이 아니고 펜테인이라고 치면 얘는 길쭉하게 생긴 탄소 5개짜리고 얘는 탄소 5개인데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놈이다. 어차피 둘 다 탄소 5개에 수소는 12개 C5H12 펜테인인데 얘는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얘는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 동글동글하게 생긴 여기서 분산력이고 여기서 분산력이죠. 영원아, 누가 분산력이 크겠냐? 길쭉한 놈이 찰싹 잘 붙어있겠지. 아들 생긴 모양에 따라서도 분산력의 값은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아들 생긴 모양은 동글동글한 놈보다 길쭉한 놈이 일반적으로 분산력이 더 클 거고, 그럼 아들 생긴 모양을 비교하기 좀 애매하다면 분자량이 크면 분산력의 값은 어떨 거다? 커질 거다. 분산력의 세기가 커지면 분자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는 거지, 소비나. 그러면 끓는 점이 어떠니? 높아진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분산력의 정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고
끓는 점은 높습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전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극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 줄 하나 끊어라 혹시라도 뭐 서술형 답으로 하나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F2, Cl2, Br2, I2 얘네들 17조 원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F2, Cl2, Br2, I2 밑으로 내려갈수록 분자량 어떠니? 분자량 커지죠? 분자량 커지면은 분산력 어떠니? 높아지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분자 상호 간의 힘이 세니까 끓는 점이 어떻게 되니? 높아지겠죠? 그럼 얘는 쉽게 끓겠지? 그래서 25도씨에서 얘는 어떤 상태다? 이미 끓었다. 기체 상태다. 얘는 기체 상태다. 야는 쉽게 끓기가 어렵다. 얘는 25도씨 상온에서 액체 상태고 야는 이 아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해. 분산력이 엄청나게 세. 그래서 얘는 25도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얘들은 분자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고 얘는 좀 세고 얘는 많이 센 겁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여기 두 놈은 기체, 얘는 분자간의 상호작용력이 좀 세서 액체, 얘는 많이 세서 고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18조 원소도 마찬가지.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죠.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 점은 높아진다.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 점 수치는 높아진다. 분자량하고 끓는 점하고는 그냥 다이렉트로 비례한다라고 보면 돼.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 점은 당연히 높아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분자의 모양과 분산력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저 천재 교과서에서만 나온대요. 야는 동글동글하게 생겼지. 야는 길쭉하게 생겼죠. 자, 길쭉하게 생겼다. 동글동글한 얘는 접촉 면적이 좁아서 분산력이 작아요. 얘는 분산력이 매우 크다. 아들 생긴 모양에 따라서도 분산력 값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사실 아들 생긴 모양보다는 분산력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분자량이다. 분자량이 거의 절대적인 수치다. 아들 생긴 모양보다는 분자량이 더 크게 저한다. 이걸 알겠냐? 근데 42페이지 2-3번에 분자량이 클수록 건전율이 높아지잖아요. 여기 이 표에 요 정도는 지금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를 데리고 온 거야. 비슷한 경우를 데려왔고 지금 이 표에서의 편차는 이 쌍극자 모멘트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끓는 점이 높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분자량이 좀 크게 대단히 차이가 안 났다. 물론 만약에 얘가 분자량이 46이고 얘도 41인데 얘는 분자량이 46이고 41인데 쌍극자 모멘트 값이 1.5 얘도 1.5 만약에 쌍극자 모멘트 값이 같다면 얘가 당연히 끓는 점이 더 높아. 근데 끓는 점을 추정을 할 때 46, 41 이 데이터를 보면 얘가 더 높아야 돼. 근데 쌍극자 모멘트 데이터를 보면 얘가 더 높아야 돼.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큰 영향을 미쳤나봐. 결과가 저 밑에 있는 놈의 끓는 점이 훨씬 더 높잖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분자량이 1 차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더 높은 게 아니야. 다른 조건들도 확인을 해봐야 돼. 하연수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분산력까지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 한 번 더 할게요. 쌍극자 힘은 어떤 분자에 작용한다?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에만 작용을 해. 자, 그 다음에 혹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이해할 때 좀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만 내가 전제를 할게. 자네들이 화학식만 보고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자, CH4, C2H5OH, CH3O, CH3, CH3, CH2, CH2, CH3 뭐 이런 식으로 또는 CH3, CN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 자, 이랬을 때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 물론 얘들 둘 사이에 전기형 성도 차이가 나겠지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구조물은 정삼면체 기본 구조를 이루면서 얘네들이 싹 다 상하 좌우 대칭 구조야. 그래서 전자가 어느 한쪽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진 않다고.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이 탄화수소는 전부 다 무극성이야. 이거 무극성이야. 이거 무극성이고 이것도 무극성이야. 이거. 근데 이거 산소 오케이 극성 이렇게 바로 체크를 하면 돼.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는 무조건 무극성이야 그냥. 근데 뭐 산소가 붙어있다, 플로린이 붙어있다, 질소가 붙어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쪽으로 전자가 쏠리게 되어 있어. 그러면 걔는 극성이야. 그럼 얘가 왜 극성입니까? 무극성입니까? 그걸 놓고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마라. 탄화수소는 전부 다 무극성이다. 이게 싹 다 기름이다 이거죠. 이 메테인, 뷰테인 얘들 싹 다 기름 성분이야. 연료야 연료. 전부 다 물하고 섞이지 않는 무극성 분자야.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은 무극성. 그 다음에 산소가 보인다. 그럼 얘는 무조건 극성이다. 그리고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에만 작용하는 힘이고, 자 뒤에 있는 이 분산력은 무극성 아니고 극성 아니고 둘 다 모든 분자에 다 작용을 하는데,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에 둘 다 작용하는데 분산력은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은 커진다. 분산력이 커지면 글른점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에다 별표 일단 하나 해놓는데, 수소결합은 조금 애매해요. 사실 수소결합은 진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쌍극자 힘이야. 네, 쌍극자 힘. 제일 앞에서 배운 쌍극자 힘인데, 얘가 어차피 쌍극자 힘인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쌍극자 힘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섭섭할 정도로 요 힘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 놈을 따로 떼서 그냥 수소 결합이라고 부른 거라고. 얘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 HCl 분자, 자 HCl 분자, 전기형 성도가 크니까 얘는 부분적인 음전화, 얘는 부분적인 양전화 작용하겠죠. 그럼 형원아, 네. 이 부분적인 음전화와 양전화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지? 이 힘을 부르는 명칭이 뭐고? 쌍극자 힘이야. 자,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그림인데, 똑같은 그림인데, HF 그 다음에 HL
F. F의 전기염 성도가 크니까 얘는 부분적인 음전화, 얘는 부분적인 양전화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적인 음전화와 양전화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생겨나겠지. 요 힘을 부르는 명칭이 뭐다? 수소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랑 얘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사실은 이 수소결합은 쌍극자 힘하고 동급이야. 똑같아 사실. 요게 쌍극자 힘이고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하는 얘도 쌍극자 힘이야. 근데 야를 그냥 단순 쌍극자 힘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섭섭할 정도로 너무 강해. 그래서 얘들을 따로 떼서 수소결합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수소결합은 누구냐? NOF, FON. 자, 그러면 F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 있고, O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 있고, N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 있을 때, 이때 작용하는 힘을 수소 결합이라고 따로 분류합니다. 아들 다 공 잘 차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특별히 공을 잘 차서 애들을 따로 모아서 프리미어 리그로 분류를 따로 바꾼 겁니다, 이게. 그러면 FON이 뭐냐? FON 얘들이 전기염성도 3대장이잖아. 전기염성도 제일 센 놈, 두 번째 센 놈, 세 번째 센 놈이죠. 전기염성도 센 놈 3명이라서 얘네들은 전자가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쌍극자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얘들은 따로 분류를 해서 수소결합이라고 간지나는 이름을 붙여주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H2O, 우리가 아는 H2O 물 분자 같은 경우에 자, 수소, 산소, 수소. 이 결합각 몇 도고? 이 결합각도 110 안됩니다. 나일 몇 도고? 오케이 한 100? 아닙니다. 중? 90 아니 90보다 좀 더 큽니다. 104.5 박수! 104.5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접 90도 서빈아 미안해. 네? 오케이. 서빈이가 90도였다. 오케이. 자, 여기에 산소에 직접 결합된 수소 있죠? 그럼 얘가 부분적인 음전화. 그 다음에 옆에 H2O가 또 있을까 얘가? 그럼 요 H의 부분이 양전화. 요 사이에 작용하는 요거 부르는 명칭이 뭐다? 수소결. 자, NH3. 야, 이건 물어보지 말까? 자, 이건 결합각 몇 번째 혹시 기억나나? 76. 아니다. 이거 107도다. 그럼 여기에 또 NH3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그럼 요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생겨나겠죠? 얘도 부르는 명칭이 뭐다? 수소. 얘도 수소. 그러니까 FON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있는 경우에 그거에 의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소결합을 이렇게 따로 떼서 부를 만큼 과연 수소결합은 대단한 힘이 있느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뒤로 가서. 자, H2O에서 이거 수소결합이다. HF 사이에 이거 수소결합이다. 단순 쌍극자 힘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소결합은 다른 상호작용보다 굉장히 강하다 그랬지? 일반적인 쌍극자 힘보다는 한 3배, 4배 강해.
그러면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물질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끓는 점이 월등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수소 결합 물질이 끓는 점 제일 높고 단순 쌍극자의 힘이 있는 놈이 그 다음 높고 분산력만 존재하는 무극성 분자의 끓는 점이 가장 낮겠죠. 되겠니 형렬아? 뭐가 좀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네. 뭐 좀 의문이 생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냐? 뭐가 궁금하니? 자, 그러면 이제 수소 결합의 예를 한번 볼게요. 주기율표를 보면 14종 원소에 탄소, 규소, 계르냐면 탄시, 계, 주석이야. 그 다음에 질소, 인, 비소, 질인, 비, 안티모니. 요거는 15종 원소고 16종 원소는 산소, 황, 셀, 태. 여기까지가 16종 원소야.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수소 4개 붙이고 4개 붙이고 4개 붙이고 4개 붙일 수 있어요. 수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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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 근데 CH4, SiH4, GeH4, SnH4로 갈수록 끓는 점이 어떠니? 높아져. 왜 높아져? 어떤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분자량이 커지면서. 아니야. 분자량이 커지니까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분자량이 커지니까 끓는 데이터가 높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소 2개 붙이면 H2O, H2S, H2SE, H2TE 될 거야. 다 같은 16종 원소니까. 그러면 H2S, H2SE, H2TE의 끓는 점이 이렇게 되죠. 이거 뭐 때문이고? 분자량이 커지면서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에 분자량이 커지면서 끓는 점이 높아졌지. 그러면 이 추세대로라면 H2O의 끓는 점은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 H2O의 끓는 점이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어. 쫙 올라갔어. 얘 혼자 독특하게 엄청나게 높아. 분자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H2O의 끓는 점은 여기쯤일 건데 마이너스 100도일 건데 얘는 플러스 100도씨가 돼버렸다고. 그러면 이 H2O에 존재하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엄청나게 세다라는 거죠. 얘를 무슨 힘이라 하겠다? 뭐라 하겠다? 얘를 수소 결합이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HCl, HBr, HI 여기도 분산력 때문인데 HF 유단이 올라가 있죠. 원래 HF는 여기쯤이어야 되잖아. 분자량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했을 때는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여야 되는데 여기 끓는 점이 저 위로 올라가 있죠. 이거 수소 결합 때문이다. NH3, PH3, SH3, SBH3 얘도 요 라인인데 NH3는 확 올라가 있죠. 그래서 NH3, HF, H2O 얘들은 특별히 강하다. 그러니까 F, O, N 요 세 놈한테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보이는 경우 요 놈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수소 결합으로 분류하자. 그럼 얘들을 수소 결합으로 분류하면 다른 녀석들보다는 끓는 점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추세를 전혀 따르지를 않더라.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설명이 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뒤로 와서 문제
한 두어 개 정도만 풀어볼게요. 자, 일단 52페이지에 2번 문제. 52페이지에 2번 문제 스타트. 극성 분자에도 분산력 작용하고 무극성 분자에도 분산력 작용하죠. 그러면 사실상 모든 분자에 다 분산력이 작용을 해. 분산력이 작용하는 물질은 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다?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아예 없다라는 거는 여기는 F2하고 Cl2야. 근데 얘는 분자량이 38이고 얘는 71이죠. 그러면 F, Cl, Bri, 플로린보다 염소가 분자량이 더 큰 아이잖아. 그러면 밑에 있는 얘가 Cl2, 얘가 F2. 그 다음에 HF는 가볍고 HCl이 무겁겠죠. 그럼 얘는 뭐야? 순서대로 안 적어놨어. 얘가 무거운 녀석이니까 HCl, 얘는 HF. 그러면 가나다라의 위치를 정했다. 자, 가와 나의 끓는 점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으니까 둘 다 무극성 분자지. 그러면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을 거야. 나의 끓는 점이 더 높을 거다. 이거 부위 맞고. 그 다음에 라는 HF야. 수소 결합을 하느냐? F, O, N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보인다. 오케이. 수소 결합합니다. FON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있으면 걔는 무조건 수소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뭐라는 수소 결합을 합니다. FON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만 보이면 무조건 수소 결합을 한다. 알겠니, 형렬아? 정답 몇 번? 3번. 분산력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할 것 없이 모든 분자에 다 분산력 작용을 합니다. 오케이. 형원이 좀 아쉽네. 7번 문제 스타트. 봅시다. 7번. 여러가지 물질의 분자량과 끓는 점을 나타냈는데 일단 보기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할게요. 나는 둘이 분자량이 어떠니? 똑같잖아. 분자량이 둘 다 46, 46으로 똑같잖아. 그 얘의 끓는 점을 결정하는 변수 중에 분자량은 기준이 되지 못하겠죠. 사실상 분산력의 값은 거의 비슷할 거야. 근데 이 가가 유달실이 끓는 점이 높네. 한 100도 더 높네. 분자량 비슷한데 얘가 100도 더 높은 핵심은 OH잖아. OH. F, O, N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있잖아. O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있잖아. 여기 OH가 있잖아. 얘는 CH3, CH2, OH는 CH3, 자, CH2, 그 다음에 OH 열이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산소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있다. 산소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있으면 혜미라, 이거 무슨 결합? 수소 결합 조건 형성되죠? 그러니까 나보다 끓는 점이 100도 정도 더 높지. 끓는 점이 확연히 높은 까닭은
수소 결합 때문이다. 기억 보기가 맞아요. 이건 누가 했더라? 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하고 다를 보고 있죠. 분산력 물어봤지. 분산력. 네. 그럼 분산력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뭐고? 아들 생긴 모양 비슷하게 생겼고, 분산력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분자량이야. 그럼 얘는 분자량 46, 58. 분자량 얘가 더 크지? 그러면 분산력은 다가 나보다 더 클 겁니다. 그 다음에 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 있는데, 쌍극자 힘이 더 크면 끓는 점이 어떻게 하니? 높겠죠? 에? 근데 라의 끓는 점이 더 높지? 그래서 라의 쌍극자 힘이 더 크다고 해석했지, 현서야? 맞나? 혜민아 맞나? 근데 라를 한번 잘 보세요. 얘 무극성 분자잖아.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무극성 분자잖아. 쟤는 쌍극자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산소 있으니까 극성 분자해. 얘는 쌍극자 힘이 작용을 해. 쌍극자 힘 자체는 나가 더 커. 나가 더 커. 라가 더 큰 게 아니라. 근데 왜 라의 끓는 점이 더 높습니까? 분자량이 커서 분산력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저놈은 애초에 쌍극자 힘이라는 게 0이야, 0. 그러니까 디귿 보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디귿 보기는 아니다. 된다. 그래서 지금 디귿을 대부분 맞다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맞다 했는데 쌍극자 힘을 끓는 점 데이터에만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한 거야. 근데 라에는 이 분자는 쌍극자 힘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는다. 수연아, 쌍극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한 거지. 그러면 디귿이 날아가야 된다 이거죠. 디귿이. 알겠습니까? 자, 문제 하나 더 풀어야 됩니다. 오늘 어차피 이 챕터를 다 마치지는 못합니다. 아니다, 나머지 너희가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내가 설명 하나만 하고 오늘 어차피 상평형 그림까지는 다 못 마칠 거고 상평형 그림에서도 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다 못 마치고 46페이지에 증기 압력 이야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상평형 그림은 다음 시간에 좀 꼼꼼하게 다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아직 뭐 오늘 숙제가 좀 섭섭하게 나가더라도 아직까지 저 앞에 풀 게 많잖아, 현서야. 이번 주는 좀 섭섭해도 앞에 거 풀면서 시간을 좀 때우기 바랍니다. 자, 46페이지 증기 압력 볼게요. 자, 증기 압력이란 증발과 응축이 열심히 일어나는 동적 평형 상태에서 그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 그거를 증기 압력이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액체 상태의 물만 넣었어요. 액체 상태의 물을 넣어주면 처음에 열심히 증발이 일어나서 액체 상태의 물들이 기체로 올라가겠네요. 자,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로 열심히 증발되어서 올라가다 보면 기체인 녀석들이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응축도 일어날 거야. 증발과 함께 응축도 일어난다고. 초반엔 증발 속도가 당연히 더 빨라서 액체 상태의 물이
증발되어서 올라갑니다. 하얀색 잘 안 보이니? 정모임 때문에 잘 안 보이면 여기도 자리가 비어 있고 여기도 자리가 있고 많습니다. 혹시 앞에 앉는 건 어떠니? 한번 내가 추천해 볼게. 항상 뒷자리를 좀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 오케이. 아니, 안 보이면 이걸 거기 돌리면서 봐라. 또 괜히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하고 있지 말고. 자, 증발도 열심히 일어나고 응축도 열심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증발이 일어나는 속도와 응축이 일어나는 속도가 같아져. 그래서 증발 3개 증발할 때 응축도 3개가 응축이 돼. 그러면 지금 열심히 증발하고 있고 열심히 응축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다. 이런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공간 안에 있는 기체 이 기체가 밀어내는 힘, 압력 그거를 증기 압력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순수하게 증발에 의해서 이 기체가 수증기들이 맥시멈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할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압력의 크기를 1기압, 2기압, 3기압 이렇게 기압 ATM 단위를 쓰기도 하지만 1기압을 760mm Hg 요 단위로 좀 더 미세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증기 압력을 나타낼 때는 요 단위를 많이 사용하더라. 760mm Hg 이게 1기압이야. 그럼 대기압은 1기압인데 대기압 자체가 760mm Hg다 이거죠. 대기압 자체가 760mm Hg야. 자, 그러면 수연아, 지금 여기 기체가 몇 개 올라와 있노? 5개죠. 요때의 기압을, 증기 압력을 5라고 치자.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실험이 일어나는 이 공간의 온도를 좀 더 올리면 증발이 더 잘 될까, 더 안 될까? 더 잘 돼가지고 9개 정도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증기 압력은 어때? 커지겠죠. 온도를 높이면 증기 압력이 커지겠지. 온도를 높이면 증기 압력의 수치는 커질 거야. 온도를 높이면 증기 압력이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증기 압력은 커지는 추세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H2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H 양쪽에 잡아당긴 힘이 어떠니? 똑같이 얘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 분자죠. 그러면 여기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분산력밖에 작용 안 하겠지? 힘이 약해. 그럼 HF 이렇게 있으면 얘는 무슨 힘이 작용하니? 수소결합 작용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약해서 아주 손쉽게 그냥 떨어져 나가서 증발해버릴 거고, 얘네들은 아주 쫀쫀하게 붙어 있잖아. 그럼 증발 자체가 어떠냐? 어렵죠. 그러면 얘가 25도씨고 얘도 25도씨라면 H2가 HF보다는 증발이 훨씬 잘 되겠지? 그러면 동일한 온도일 때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약하면 증발은 어떻다? 잘 된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약하면 증발이 잘 되고, 증발이 잘 된다는 것은 증기 압력이 높다.
기체로 존재하는 개수가 많으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증기 압력이 높다. 그러니까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약하면 증발이 잘 돼서 증기 압력이 높아질 거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강하면 증발이 잘 안 된다 이거지. 증발이 잘 안 되면은 증기 압력이 낮을 거야. 같은 온도일 때. 근데 각각의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 압력은 증가하는 거는 맞아요. 자, 그럼 봐라. 요게 또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증기 압력은 분자 간의 힘이 작은 액체일수록 분자 간의 힘이 작으면 서로 쫀쫀하게 잡아당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날 거고, 그래서 증기 압력이 높습니다. 증기 압력이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액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증발이 잘 일어나겠지. 그래서 액체의 온도가 높으면 증기 압력이 큽니다. 액체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 압력은 더 크고, 분자 간의 힘이 작을수록 증기 압력은 크다.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이 작으면 증기 압력이 크고, 액체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 압력은 크다. 이거 하나 외워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끓음하고 끓는 점, 뭐 기준 끓는 점, 증기 압력 곡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 자, 끓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게 끓는 거야. 자, 액체 상태의 물질이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게 끓음이야. 내가 액체를 한 통 들고 있다. 자, 요 액체가 기체로 변신하는 게 끓음인데, 특별히 이 표면에 있는 액체가 가열해주지 않아도 표면에 있는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거는, 이거는 증발이야, 증발. 근데 이 내부에 있는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 버리면, 이런 현상까지 일어난다면 얘는 끓음이라고 부를 겁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해서 도망가는 게 끓음이야, 끓음. 그럼 액체가 기체로 쉽게 도망갈 수 있느냐? 도망 못 가요. 감독관이 있어서 쉽게 도망을 못 가. 자, 자네들이 지금 이 교실 공간에 앉아 있는데, 자네들이 이 교실 공간 밖으로 도망을 못 가요. 왜냐? 내가 몽둥이를 들고 문 앞을 지키고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요. 꽝 잡혀 있다고. 근데 이 몽둥이의 파워가 얼마짜리 파워의 몽둥이냐면 760mm HG, 760짜리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나는 몽둥이를 들고 여기에 서 있는데, 좀 문 앞에 있는 아는 내가 감시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도망갈 수 있죠. 이게 뭐라고? 증발이야, 증발. 이게 증발이야. 근데 저 안에 있는 하연서가 도망가려고 하면 내가 760이라는 이 몽둥이로 빵 때리면 도망 못 가겠죠. 갇혀 있는다고. 자, 근데 요 녀석의 힘이 요 입자가 가지는 증기의 압력이 760mm Hg에 도달을 한다면, 내가 여기서 빵 하고 있더라도, 좀 나가겠습니다. 나 혼자 대등해졌잖아, 너 힘이. 저 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760으로 찍어 누르고 있어도 너가
내 입자 자체의 힘이 세졌으니까 찍어 누르는 힘을 물리치고 나가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760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을 때 얘가 온도를 올리다 보면 이 액체가 증기로 되었을 때 증기 압력이 760에 도달하게 되면 얘하고 한번 붙어볼 만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가자. 다 도망가도 얘가 못 이긴다 이거죠. 내 증기 압력이 760에 도달을 하면 그래서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밥을 해보면 쌀이 설 익는다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그러면 내가 760mm HG가 되려면 온도가 100도씨쯤 돼야 되는데 저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면 요 찍어 누르는 힘이 한 500mm HG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야 만만하죠? 그러면 좀 더 빨리 끓어 올라나갈 수 있겠네요. 한 78도, 75도씨 되면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이거는 75도씨인 거야 그냥. 근데 75도씨에서 물이 끓는다 이거죠. 그러면 75도씨 물에다가 라면을 끓이면 라면이 잘 익겠니 안 익겠니? 물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거요. 안 익어요 잘. 물론 익기야 익겠지. 물이 부글부글 끓고는 있지만 그 온도가 70도씨밖에 안 된다고. 그럼 밥이 잘 안 된다 이거죠. 고기가 잘 안 익는다 이거지.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부글부글 끓는다고 다 익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아야 익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압력밥솥은 위에 뚜껑 막아가지고 이 찍어 누르는 힘을 한 2000mm HG까지 만들어 놨어. 얘가 만만치 않은 놈이죠. 얘한테 이기려면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뻗어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압력을 세게 주면은 한 150도씨쯤 돼야 내가 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온도는 150도씨, 150도. 그러니까 여기서 쌀이 잘 익겠냐, 잘 안 익겠냐? 잘 익어, 굉장히 잘 익어. 압력밥솥에서는. 압력이 낮으면 그래. 자, 그러면 끓는다라는 거, 일반적인 우리가 끓는 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압력이 1기압일 때 그때의 끓는 점, 그때 끓어 나가는 점, 그게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을 요걸 보면은 자, 지금 물인데 물의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증기 압력 수치가 점점 이렇게 커졌죠. 자, 물의 온도를 또 높였더니 증기 압력 수치가 점점 커졌지. 그러다가 100도씨에 도달했을 때 증기 압력이 760에 터치했어요. 760에 터치하면은 외부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 760이잖아. 얘한테 이길 수 있잖아. 그러면 끌어서 나가라 이거죠. 끌어서 나가라 이거죠. 760mm HG에 터치하는 온도가 100도씨야. 물은 100도씨에서 끌어. 알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부 압력이 500mm HG인 곳에 갔다면 얘는 한 90도 되면 끓어. 자, 만약에 외부에 대기 압력이 200mm HG라면 얘는 62도씨쯤 되면 물이 끓어.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분자 간의 힘이 작으면 액체가 증발하기 쉬워서, 끓어 나가기 쉬워서 증기 압력이 크고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표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다이에틸 에터, 에탄올, 물, 아세트산이 있고 얘네들 온도를 높여주면 모두 다 증기 압력이 이렇게 증가를 해. 자, 근데
760에 터치하는 온도를 보면 다이에틸에탄은 34.5도 되면 부글부글 끓어. 에탄올은 78.2도 되면은 끓어. 물은 100도씨 되면 끓어. 아세트산은 117.9도씨 되어야 끓어요. 그러면 형렬아, 다이에틸 에터가 글렌점이 가장 낮지? 그러면 아세트산이 글렌점이 가장 높죠? 그러면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제일 센 놈이 누구? 아세트산이 제일 세죠? 제일 쫀쫀하게 붙어 있으니까 증발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세트산의 분자 간 상호작용력, 분자 간의 힘이 가장 크고, 같은 온도일 때 다이에틸 에터가 상호작용이 제일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증발이 제일 잘 일어날 거니까 증기 압력은 다이에틸 에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글렌점은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가장 큰 아세트산의 글렌점이 가장 높다. 글렌점이라는 것은 증기 압력이 760mm Hg에 도달하게 되는 온도, 그 온도를 글렌점이라고 하겠다. 증기 압력이 760mm Hg가 되면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신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진 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기 압력은 기준 글렌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 이용해서 상평형 그림까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우선은 자네들은 이번 주에는 39쪽까지 꼼꼼하게 숙제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알겠나, 현수야? 미뤄두면 안 되고 깔끔하게